말리우스가 평민의 채무를 구제하려다 왕정복고 음모 혐의로 처형되자 평민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다. 그를 평민의 아버지라 부르던 군중들도 침묵했고 귀족들은 다시 정치의 주도권을 장악했다. 이후 로마는 볼스키족과 라틴족 등 외부 부족들과의 전쟁에서 연이어 승리하며 점차 안정을 되찾았다. 특히 볼스키족과의 전투에서는 고령의 카밀루스가 다시 등장하여 승리를 이끌었다. 그러나 이후 그는 점차 기록에서 사라지고 이 이야기가 마무리될 때 다시 모습을 드러낸다. 로마 내부에서는 채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더욱 악화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평민들은 징집, 세금, 채무로 인해 궁핍했다. 부채를 갚지 못한 자들은 체포되어 신체로 빚을 갚는 사태가 이어졌다. 이렇게 되자 귀족들은 채무 문제와 병력 징집을 연관하여 평민들의 저항을 무력화하려고 들었다. 선거에서도 집정관 권한 군사 호민관 전원을 귀족 출신들이 독점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는 평민들 스스로 공직에 나서기를 포기할 만큼 무력감과 절망감이 팽배했다. 로마 정치는 다시 완전히 귀족 중심으로 회귀한 듯 보였다. 평민 계층은 차별에 시달리면서도 침묵하고 있었다. 이처럼 불평등이 극에 달한 시기, 파비아 자매의 사적인 일화가 하나의 도화선이 되어 역사적인 개혁 투쟁의 서막을 열었다. 마르쿠스 파비우스 암부스투스라는 귀족이 있었다. 그는 영향력이 큰 귀족이었지만 평민을 무시하지 않는 태도 덕분에 평민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다. 그의 두 딸 중 언니는 귀족 세르비우스 술피키우스와 동생은 유능한 평민 가이우스 리키니우스 스톨로와 결혼했다. 어느 날 동생인 파비아가 언니 집에서 시간을 보낼 때 귀족들의 통상적인 의전 행위를 몰라 당황해했다. 이에 언니는 웃으며 그런 것도 모르느냐라고 가볍게 놀렸다. 그러나 그 웃음은 예민한 여자의 마음에 상처를 남겼다. 언니가 봤는데 후 곁에서 시중드는 사람들의 수등을 보며 동생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다. 이로 인해 귀족이 아닌 집안에 시집온 것에 대해 불만을 품게 되었다. 그녀의 아버지 마르쿠스 파비우스는 둘째 딸이 낙담해 있는 모습을 보고 이유를 물었다. 딸은 처음엔 숨기려 했지만 결국 자신이 평민 가문에 시집간 것을 후회하고 있다는 속마음을 고백했다. 이에 파비우스는 딸을 위로하며 곧 그녀의 집안에도 지금 언니의 집에서 보는 것과 같은 영광이 찾아올 것이라며 용기를 주었다. 그리고 즉시 사위를 불러들여 개혁 법안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진취적인 청년 루키우스 섹스티우스를 동맹으로 끌어들였다. 이리하여 두 평민 리키니우스와 섹스티우스가 협력하여 10년간의 역사적인 법안 투쟁을 시작한다. 가이우스 리키니우스와 루키우스 섹스티우스는 먼저 평민 대표직인 호민관에 도전하여 나란히 당선했다. 이들은 귀족의 권력을 약화시키고 평민의 이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법안을 제안했다. 법안은 다음 세 가지로 구성되었다. 첫째, 채무조정법. 지금까지 낸 이자는 모두 원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원금은 3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갚도록 한다. 둘째, 토지 소유 제한법.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공공토지의 최대 면적을 506에라로 제한한다. 셋째, 집정관 평민 진출 보장법. 집정관 권한 군사 호민관 제도를 폐지하고 집정관 2명 중 최소 1명은 평민 출신이어야 한다. 귀족들은 큰 공포와 불안을 느끼며 강하게 저항했다. 귀족들은 그들과 가까운 호민관을 포섭하여 거부권을 행사하게 했다. 민회가 열릴 때마다 물리적으로 회의를 방해하거나 법안 낭독을 아예 차단했다. 이처럼 회의가 계속 무산되자 리키니우스와 섹스티우스도 반격했다. 그들은 집정관 권한 군사 호민관 선거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거부권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이후 리키니우스와 섹스티우스는 매년 재선되어 계속 투쟁했다. 그리하여 로마는 5년 동안이나 고위 정무관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 한동안 잠잠하던 전쟁이 투스쿨룸에서 발생했다. 위기 상황이 발생하자 로마는 임시 최고위직을 뽑아 집정관 권한 군사 호민관 선거를 강행했다. 위기 상황이어서 호민관들이 반발하지 못해 군사 호민관들이 선출되었다.
그러나 평민들이 징집에 잘 따르지 않아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전쟁은 로마의 전통대로 승리로 끝난 가운데 내부 갈등은 계속되었다. 리키니우스와 섹스티우스는 8번째로 호민관에 제선되어 끈질긴 투쟁을 이어갔다. 귀족 중에서도 일부가 리키니우스와 섹스티우스를 지지하기 시작하여 귀족 내부에서 균열이 생겨났다. 갈등이 격화하자 귀족들은 마지막 수단으로 독재관 임명을 추진했다. 최고의 권위를 가진 인물을 동원해 법안 통과를 막으려는 의도였다. 여기에 카밀루스가 독재관으로 선택되었다. 평민들은 강력히 반발했다. 그들은 즉각 민회를 소집하여 법안 통과를 강행하려고 했다. 분노한 카밀루스는 강제로 법안을 밀어붙이려고 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연설했다. 그래도 리키니우스와 섹스티우스는 물러서지 않고 평민들과 똘똘 뭉쳐 더욱 결의를 다졌다. 상황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결국 카밀루스는 독재관직을 사임했다. 푸블리우스 말리우스가 후임 독재관으로 임명되어 사태 수습에 나섰다. 그는 부관인 기병대 사령관으로 리키니우스를 임명함으로써 평민에게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다. 법안 개혁 투쟁 9년째였다. 마침내 귀족 측은 채무법과 토지법 2개는 수용하겠다고 타협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리키니우스와 섹스티우스는 평민 집정관 법안을 포기할 수 없다며 거절했다. 그들은 2명의 집정관 모두 귀족이 되는 것을 목숨을 걸고서라도 막으려고 했다. 이듬해 리키니우스와 섹스티우스는 10번째로 호민관 재선에 성공했다. 그들이 투쟁하는 만큼 평민들도 끈질기게 그들을 밀어준 것이다. 이해에 갑작스럽게 갈리아인이 침입한다는 소문이 퍼졌다. 로마는 이에 대응하여 카밀루스를 5번째로 독재관에 임명했다. 카밀루스는 이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어 과거의 패배를 완벽하게 서륙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원로원과 민회에서 만장일치로 카밀루스에게 개선식의 영예를 부여했다. 그러나 귀족과 평민 사이의 정치 투쟁은 계속되었다. 치열한 갈등 끝에 카밀루스와 원로원은 결국 평민 측의 법안을 수용했다. 이에 사상 처음으로 평민 루키우스 섹스티우스가 집정관에 선출되었다. 로마 공화정이 시작된 지 약 142년 만의 일이었다. 하지만 많은 귀족이 여전히 선거 결과를 승인하지 않으려 들었다. 이에 평민들은 우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모두 도시를 떠나겠다라며 예전의 성산 사건처럼 단체 행동에 나설 기세를 보였다. 이리하여 로마는 또다시 평민 탈퇴와 내전 위기에 직면했다. 이때 카밀루스가 나섰다. 마침내 그의 중재로 귀족들도 법안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해서 오랜 갈등 끝에 귀족과 평민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화해의 전기를 마련했다. 원로원은 신들께 감사하는 뜻에서 기존 3일 경기 외에 하루를 더한 역대 가장 화려한 경기를 열기로 결의하였다. 평민들이 집정관에 오를 수 있게 되면서 그동안 이어져 오던 집정관 권한을 가진 군사 호민관 제도는 사실상 소멸하게 되었다. 약 77년간 존속한 이 제도는 평민 집정관이 탄생할 때까지 그 과도기적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시기에 카밀루스는 80세 정도의 고령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 그가 반복적으로 등장해 전투에서도 승리하고 법안 투쟁에서 정치적 중재까지 이뤄냈다고 리비우스는 전한다. 어쩌면 이런 이야기는 리비우스가 로마의 영광을 강조하려고 카밀루스를 내세워 상징적으로 꾸몄을 수도 있다. 그러나 오랜 갈등 끝에 이 시기를 기점으로 평민 집정관이 제도적으로 정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이를 오늘날 우리는 리키니우스 섹스티우스 법, 줄여서 리키니우스 법이라고 부른다. 이 법이 통과된 이후 원칙적으로는 2명의 집정관 중 1명은 평민 출신이어야 했다. 그러나 특별한 상황에서는 2명 모두 귀족 출신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반면 2명 모두 평민 출신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안녕하세요. 다음 편에는 로마의 명예를 건 결투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